네,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중도의 시점에서 본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끝장 토론 후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 비트코인이나 투자에 있어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예, 이게 참 좋은 예시가 되고요. 예, 그래서 좀 다뤄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금요일쯤인가요? 예, 그때 이 토론이 있었고 주말간 영상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뜨길래 한번 봤어요. 예, 저는 이렇게 길게 볼 생각은 없었고 한 30분 보는데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. 이거 언제 끝나지 하고 보니까 8시간짜리더라고요. 근데 너무 재밌어서 결국 한 이틀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. 예, 너무 재밌었고 다뤄지는 내용이나 그 화법 이런 것도 좀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냥 눈여겨볼 수 있었고, 그리고 양측의 주장 그리고 의혹들,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웠어요. 저는 흥미로웠고, 싸우시는 것도 한 번씩 나왔는데 그런 것도 보면 좀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. 이 사진이 토론했을 때 장면인데요. 전환길 씨의 팀은 원래 네 분이었어요.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중도에 나오셨고, 이제 세 분. 한 분은 이제 변호사, 네. 그리고 갈색 정장 입으신 분이 유명하신 이용돈 PD님, 그리고 이 검은색 셔츠가 전한길 강사님이랄까요? 예. 그리고 왼쪽에 있으신 분이 국회의원 이준석 씨. 예. 이 사진은 제가 뉴스원이라는 기사에서 따왔는데, 이거 출처를 밝히니까 괜찮은 거겠죠? 예,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이 후기 배경. 어릴 적 저희가 토론을 하다 보면 토론 수업을 하잖아요. 예, 근데 이런 적이 없잖아요. 선생님이 이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,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철수 군의 또는 영희 양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, 나는 그쪽이 이겼다고 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론은 누가 이겼다 졌다가 없어요. 이 양측의 의견, 입장을 보고 그들의 입장 근거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설득이 되면 참 좋겠지만, 만약에 한쪽이 듣다가 진짜 저거 맞는데 제가 졌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되게 그러진 않죠. 예,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토론에 있어서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,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것 같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저는 중도에 가까운 거의 중도인, 예. 굳이 말하자면 보수입니다. 거의 한 49대 51.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뉴스는 다 보고 있어요. 그런데 거의 중도 같아요. 예. 전 뭐 둘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. 예, 이렇게 쭉 옛날부터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. 그래서 누가 굳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진보야 보수야 하면 저는 저 한 0.5 정도 보수 같은데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. 예. 하지만 거의 중도라는 거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도의 시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김어준 뉴스 또는 뭐 저희 전한길 뉴스 이런 유튜브 채널 매번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토론 얘기로 좀 들어가면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나? 핵심 쟁점 첫 번째.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나?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있었나 없었나. 그리고 이제 있었다면 이렇게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?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추론을 떠나서 증명이 가능한가?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, 이 증명이 가능한가를 따질 때는 이제 진짜 증거가 있는지,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유추하는 건지, 그 통계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,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요. 그리고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개선점과 취약점,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.
그래서 이제 양측의 의견을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릴 텐데 제가 정리한 거예요. 근데 8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넣기는 어려웠고요. 그냥 주요 주장들 좀 담아봤습니다. 전한길 씨 측 주장은 이래요. 일단 첫 번째로 통계적으로 이 결과치를 봤을 때 너무 비정상적이다. 뭐 Z값이라는 그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요. 이제 이 통계 뭐 재외 국민 투표라든지 그런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것은 우주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정도까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. 자기들이 봤을 때 이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. 그리고는 또 선관위가 뭐 거의 판사들하고 거의 카르텔 형식으로 거의 이제 긴밀하게 서로 간 뒤를 봐주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.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다. 뭐 뉴스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. 취업 비리 그리고 안에서 실태 업무하는 그 실태가 뭐 병가 이런 걸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뭐 그 아들은 세자라든지 뭐 세자라고 불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전자개표 자체가 이제 믿을 수가 없다. 왜냐면은 비밀번호가 1, 2, 3, 4, 5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해킹이 충분히 가능하며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서 그리고 전자 시스템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에요. 그리고 뭐 등등 투표자 수가 원래 이 지역의 사람 수가 1,500명인데 투표 지수는 1,600개가 나왔다. 뭐 이런 것들.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. 근데 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DMZ 구역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다. 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. 굉장히 흥미롭죠. 의혹들이 굉장히 내용들이. 그리고 투표지 자체가 이게 투표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규격도 있을 것이며 그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. 투표지는 어떠해야 된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투표지들, 뭐 배춧잎 투표지 이런 것이라고도 뭐 불리기도 하고, 그리고 투표지에 알 수 없는 그런 인쇄가 좀 잘못되어서 생겨 있는 저희 그 인쇄하다 보면 프린트가 안 좋으면 검은색 막 선 생겨서 막 내려오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 간의 투표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더라. 뭐 이런 것들의 의혹. 거의 이제 전환길 씨 측은 의혹 제기였어요. 이제 여러 이 투표 그 장소에서 발견된 여러 흔적들, 여러 의혹들을 다 보여주는 자리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좀 수사하고 싶다. 수사 좀 하게 해주세요. 국민님들 그 저희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. 이 수사 좀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이뤘어요.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반 시민이다 보니까 그냥 투표장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하지. 이 투표에 대한 그 일목요연하게 이때는 뭘 하고 그 다음은 뭘 하고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. 제 머릿속에.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계셨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온도차가 있는 거죠. 그냥 그것만 보는 사람들 계속 공부하시고 조사하고 파고 드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그 단어들이나 이 내용들이 그냥 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. 이게 도대체 언제 선거고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았다는 거지? 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건데 이 도장을 어느 단계에서 언제 찍어야 된다는 뜻이지? 뭐 이런 게 안 와닿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 이 뭐 순서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 순서 때 이걸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순서 때 이런 곳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 단계별로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의혹들이 흩어져 있고 이 점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음모론이라는 게 그래요. 음모론이 이 점으로 뿌려져 있는 사실들을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면 그게 뭐 사자자리처럼 보이고 유니콘이 되고
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그냥 흩어져 있는 별일 뿐이거든요. 예, 의혹들이. 근데 그 별들을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다라는 게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. 예. 그래서 그냥 그 별들은 별들일 뿐인데 왜 그거를 굳이 모아서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유니콘이라고 말하는가? 이게 음모론의 뭐 비유하자면 비유입니다. 그래서 이 의혹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. 예. 그리고 증거의 출처가 아무래도 뭐 그 신분을 보장하는 제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증거들의 출처가 조금은 불명확해 보였어요. 예. 왜냐하면 누가 이 뭐 자리에 일하고 계신 A 씨가 이때 발췌한 자료입니다라고 말해주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, 자 보십시오. 자 이거 투표자 수가 안 맞죠? 라고만 얘기하니까 조금은 이게 좀 덜 와닿았다. 예,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토론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. 자기들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그 영화에는 다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예, 그래도 그 토론 와중에 그 사실 영화관에 500만 명이 또 영화를 500만 명이 보진 않을 거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 토론이란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출처가 명확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을 정말 프로세스를 같이 곁들여서 이게 단계별로 설명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예.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준석 그 의원님이랄까요? 그분의 이제 주장과 좀 아쉬웠던 점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그분의 주장은 이래요. 증거가 없다. 예,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모론이다. 이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건 알겠는데 증거 있어? 증거 내놔봐라는 겁니다. 예, 증거 없잖아. 예. 그리고 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났어요?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. 법원 판결은 어땠는데요? 그분이 판결하셨어요? 예, 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법원 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. 예,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통계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통계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뭐 서울대분도 나오고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 통계 관련 하시는 분 얘기도 나오는데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. 예,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사람 따름인 거지 그 Z값도 그냥 그 전환길 씨 측이 뭐 주장하는 그 의견에 맞게 해석을 하는 통계학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그 전문가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적인 그 선정에 따른 전문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제시할 때 누구 이름이 나온다. 그 누구는 이제 그쪽이 주장한 음모론에 분위기 맞춰주는 분의 전문가 입장이 아니냐.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말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 같아요. 그래서 전문가들 또한 주관적인 선정에 따른 전문가일 뿐이지 진짜 객관적인 전문가가 그 전문가의 객관성을 제시를 해요. 이제 문제 제기. 너희가 당신들이 그 내미는 전문가가 그 한 명의 의견일 뿐이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견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사실조차 저도 좀 와닿진 않았어요, 사실. 예. 그리고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내용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 주장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까지 해라 라는 입장 같아요. 예. 이 주장이 사실 그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준석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. 예. 계속 그 증거가 있냐 또는 뭐 이 단계에서 뭐 얘기를 해보세요 하는데 전환길 씨 측은 의혹 제기인데 그 의혹 제기에 대한 입증까지 해라는 주장입니다. 예. 이준석 씨 측 주장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쉬웠던 점, 전 양측에 대해서 다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준석 그 의원님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, 그러니까
그 입증을 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.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누가 범죄를 당했어요. 근데 범죄를 당한 사람이 나 범죄 당했어요 하잖아요. 그래서 증명을 해라는데 그 범죄 당하는 사람이 다 증명하진 않습니다. 일부 그 중요한 그런 증명은 입증은 경찰이나 이 검찰이나 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칼을 맞았는데 누가 칼을 찔렀는지 그 전체 그 입증을 칼 맞은 사람이 다 하진 않는다는 거죠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았다. 왜 자꾸 이 입증에 대한 문제 그 책임을 왜 저쪽에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준석 의원님의 모든 그 주장은 지금에 있는 제도를 신뢰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. 그러니까 한쪽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쪽은 제도를 완전 신뢰합니다. 근데 왜 그러시죠? 라는 거예요. 한쪽은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반대편은 그 문제 제기 자체를 그냥 베이스로 안 두고 이 제도 자체는 완벽하다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서로 간에 이 간극이 있어요. 예. 그리고 또 이 자꾸 증거를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니, 증거 있냐라는 거밖에 할 말이 없긴 해요. 예. 차라리 없다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제시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 있으세요?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게 좋은 무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이 돼서 내가 할 말도 증거 있냐라는 말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. 말을 이제 입증을 이제 상대편의 입증 책임을 전가했으니까 동시에 나도 입증을 좀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냥 증거 있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. 예.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똑똑해 보이지만 전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똑똑한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이준석 의원을 뽑겠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누굴 뽑고 싶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뽑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너무 그냥 자기만 잘난 벽 같은 느낌? 예. 차라리 그 토론장에서 전환길 씨 의견이 그러세요. 참 이게 제가 고민은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까.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도 그 증거에 대한 뭐 확보 그리고 증거에 대한 불분명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?라고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?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F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너무 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똑똑한 건 다 알아요. 예, 똑똑한 건 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예. 분명 토론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은 맞지만 그냥 그 장면에서 이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 전환길 씨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입니까? 하면은 저는 그게 진짜 의도인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음모론자죠라고 해요. 그 대답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맞고 내가 무조건 똑똑하다라는 그런 이 무의식에서 나온 게 아닐까? 그냥 좀 더 생각해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면 뭐 그쪽에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거 음모론에 가까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? 예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벽같이 행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예. 이런 게 좀 아쉬웠다. 그래서 제 후기,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그 토론을 보면서 그냥 그 의혹과 증명해야 되는 주체, 입증해야 되는 주체 간의 그 간극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고 토론하다 보니까 그냥 좀 토론이 떠버린 느낌이 있었고요. 예. 저조차도 계속 그런 의혹을 보다 보니까 불분명한 출처의 의혹도 뭐 분명 섞여 있었겠지만 불신이 생겨버렸어요. 저도. 그 전환길 씨 측에서 얘기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선관위 시스템의 50%라고 말씀하시던데 불신을 가진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를 하는데
저도 거기에 속해버렸어요. 지금 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습니다.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할 때 다음에 투표를 하다고 한다면 아씨 이거 한 2번 더 접을까? 하면서 더 접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여기 조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막 좀 지금 제대로 하시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불신이 생겨버렸고요. 예. 그래서 이 선거 제도에 조사나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예. 아니 그 투표지 색깔이 다르다는, 그러니까 투표지를 이렇게 다 산계해 놨는데 어떤 건 하얀색, 어떤 건 노란색 이런 게 있어요. 아니 투표지 색깔이 다른데 규격이 똑같은 와중에 이 색깔이 달라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뭐 부정선거를 떠나서 이 투표지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조사하고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선관위 쪽에서는 그냥 묵묵 그냥 뭐 대응을 안 해버리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. 예. 그냥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이거 좀 개선했다고 발표하면 제일 깔끔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냥 저희가 좀 시스템을 살펴봤더니 투표지 만드는 그 공장 중에 A 공장, B 공장, C 공장이 있는데 C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 약간 품질 저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하든지 다른 업체를 다시 그 견적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제일 깔끔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. 예. 뭐 제가 말씀드린 조심스럽지만 뭐 결국 선관위 분들이나 나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냥 지금 그 제시된 의혹들만 봤을 때는 그래요. 예. 뭐 그 해명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. 예. 그 의혹이 이런 오해입니다. 아니면 의혹이 아니고 이거 누군가 꾸며낸 겁니다. 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또 저는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은행을 4시 되면 마감하고 정산 다 하시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그날 돈이 나오고 들어왔던 거 한번 쫙 비교해가지고 마지막 결과치가 딱 맞는지 살펴본단 말이죠. 근데 그런 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10,000원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ATM 기계에서 돈이 좀 걸려가지고 실제로 돈을 세어봤을 때는 10,000원이 거의 끼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10,000원이 안 맞잖아요. 제가 알기로 집에 못 가요. 그 돈 찾을 때까지. 누가 차라리 내나? 뭐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 찾을 때까지 그 딱 마지막 결과치가 계산이 맞을 때까지 못 갈 겁니다. 예, 근데 돈 10,000원도 이게 안 맞으면 은행에서 문제시 하는데 이 투표지 한 장의 그 값어치가 엄청 비싼 걸로 알아요. 몇 천만 원? 예. 그 한 사람의 투표권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아요. 예. 그 나라의 그 자기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권리가 엄청 대단한 거죠. 투표권이라는 게. 네, 그런 비싼 투표권 한두 개가 안 맞다고 해서 그게 한두 개라 하여도 이게 문제로 인식돼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토론 와중에도 나오지만 오스트리아, 예, 오스트레일리아인지 무튼 그 나라에서는 3장이 안 맞아서 투표가 그 선거가 무효가 되고 투표를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한두 개가 안 맞아도 문제 아닌가? 뭐 제가 너무 이 선거 시스템이 대규모적이고 전 국민들이 하는 거라서 그게 딱딱딱딱 맞을 수가 없는데 경솔하게 발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. 그 하나라도 그 하나의 투표 한 명의 투표까지도 맞춰야 되는 게 이 우리가 몇십 년간 유지해온 투표 시스템의 집약체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이게 중앙화된 시스템의 어쩌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에요. 여기서부터는 뭐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얘기를 할 거라서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 모든 중앙화된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예, 장점이라 하면 고속도로, 톨게이트 같은 거 이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이걸 만들겠어요? 누가 돈 모아서 만들어서 누가
이게 분산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어요. 예. 뭐 길에 있는 다리, 나라에서 주체적으로 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. 예. 그래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만든 다리로 세금을 걷어서 유지 보수하고, 그런 게 장점이죠. 예. 그런 거를 이제 누구도 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는, 그런 게 이제 장점인데, 그 와중에 단점이 존재하죠. 다리를 만들 때 중앙화된 이 국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도가 다분하죠. 예, 그 사람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,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제 시공할 때 이제 재료나 이런 걸 다 선정하게 되니까,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. 이런 게 단점이죠. 그래서 은행도 똑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 어플을 쓸 때 그 어플은 중앙화되어 있어요. 서버 하나가 다 통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수치가 그냥 그 시스템과 서버에서 나타내는 그냥 숫자일 뿐일 수 있어요.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실정은 저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. 진짜로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화된 금융의 문제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장부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관리하고, 그 장부가 하나라도 틀리면, 한 명의 장부라도 틀리면 그 비트코인 인정되지 않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분산화된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이 계속 회자가 되는 거고요. 그런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, 투명하다는 거, 이게 장점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시스템도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모두가 다 같이 좀 투명하게 개표할 수 있고, 그 투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, 뭐 이런데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그래서 좀 서버를 분산해서 뭐 세네 군데 서버에서 동시에 관리한다든지, 그 세네 군데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선거 명부 안 맞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다시 이제 서로 맞춰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.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중앙화와 이 분산이라는 게 참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. 이런 뭐 사례나 이런 예시를 보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, 왜 비트코인이 신뢰를 가져다 주는가, 화폐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중앙화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를 주는가, 이런 거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. 네, 제가 뭐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